안녕하세요. 유튜브에 서식하고 있는 행복 바이러스 길에게 길을 묻다 하봉길 감독입니다. 오늘은 불확정성과 자유의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양자물리학 뽀개기 시리즈 제가 계속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양자물리학이라는 그 분야가 요즘 굉장히 사람들 사이에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제 영상에 대한 반응도 좋으시고,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양자물리학 코펜하겐 해석, 양자물리학의 어떤 근본적 그런 이론들을 해석해 놓은 것들, 그런 것이 6가지 큰 그 해석이 있는데요. 6가지 해석 중에서 하나하나를 제가 이제 뽀개기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오늘은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는 양자의 속성 중에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는 그 해석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오늘 저는 뽀개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뽀개기라고 하는 것은 물리학 공식을 들어서 굉장히 복잡한 양자의 현상을 그런 어떤 수학적으로 풀어내고 그 원리들을 그렇게 정확하게 풀어내는 그런 뽀개기는 아니고요. 저는 그 인문학 쪽에 가까운 그런 예술을 하는 사람이고 실생활 속에서 이게 우리가 양자 물리학이 이 원자의 기본, 우리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의 기본인 원자의 속성이 그렇다는데, 그럼 우리도 물질인데 그럼 그 속성을 우리하고 대입시켜서 우리는 그럼 그 속성과 관련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현상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러면 그 현상들을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저는 이제 집중적으로 고민하는 과거든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연구하고 양자의 속성을 실험을 통해서 계속 밝혀내면서 이론을 정리하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이제 해내시는 그런 논리와는 저는 완전 다른 논리이죠. 그래서 저에게 미분적분을 얘기하면서 뭐 물리학의 공식을 따라서 유체역학에 따라서 또 원자의 어떤 속성에 따라서 밝혀내라, 그러면 그거는 과학자들에게 물어보시고 워낙 잘 하고 있는 분야고, 과학자들끼리도 사실 좀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그래도 요즘은 양자라고 하는 속성이 드디어 이제 구글에서 그 양자 컴퓨터도 이제 개발을 해내고 하는 입장이라 점점 더 우리 현실에 이제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속성, 그리고 더 다시 말하면 만물의 기본이 되는 원자라고 하는 이 원자의 속성이 도대체 어떤 속성이 있길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현상들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런 것들을 하나씩 좀 뽀개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리즈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양자 얽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동시성 원리, 그런 것들을 이제 풀어서 같이 한번 했고, 이번에는 이제 불확정성 원리, 그리고 관찰자 효과, 이런 것도 얘기를 또 한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리즈 3번째, 양자를 이제 그 속성을 측정하려고 하면 양자가 도대체 속성이 뭐냐라고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연구할 때 이제 물리학자들 사이에 멘붕이 온 거죠. 왜냐하면 이제 고전역학이라고 얘기하는 뉴턴의 그 가속도의 법칙, F = ma,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그런 고전 물리역학에 입각한 그런 원리와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현상들이 드러나니까, 원자라고 하는, 또 이 원자의 움직임을 얘기하는 양자라고 하는 이것이 도대체 속성이 기존 물리 법칙하고는 도저히 이게 그 해석이 안 맞다, 뭐 그런 거에 이제 멘붕이 온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그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는 거시세계라고 하는 이런 그 기존 고전 물리, 고전 역학의 논리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양자라고 하는 것은 워낙 미시세계이기 때문에 이 미시세계에 맞는 법칙을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미시세계 법칙을 보면 불확정성 원리다, 이것은 측정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관찰하려고 할 때 관찰하고자 하는 관찰자라는 그 어떤 기구 또는 그 어떤 것이 관찰을 할 때 이미 관찰 대상은 관찰하는 것 행위에 영향을 받는다. 그럴 때 애초부터 관찰하려고 하는 그 값에 오류가 생긴다.
그러니까 정확한 값을 처음부터 이게 객관적으로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값이 딱 그 변하지 않는 값이어야 되는데, 관찰하고자 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미 그 행위 자체에 이 대상은 영향을 받아서 벌써 다른 값으로 변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볼 때마다 변해 있다면 정확한 첫 측정값 자체가 오류인데 어떻게 뒤에 값이 정확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논리인 거죠. 불확정성 원리가.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 원자라고 하는 그 입자가 워낙 작은 미세한 입자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작은 입자 자체가 그것을 비추려고 하는, 그걸 관찰하려고 한다는 그 관찰은 빛이라고 하는 광자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일반 가시광선 같은 광자로 그렇게 비출 때는 이 광자가 너무 파장이 크기 때문에 얘를 잡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더 세밀한 강한 빛이요, 감마선 같은 그런 강한 빛을 쏘면 이 입자, 원자라고 하는 이 입자의 전자가 이 광자랑 부딪혀 갖고 얘가 위치가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측정이 안 된다, 이 측정 자체가 오류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불확정성 원리의 기본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알 수 없다, 원인을 알 수 없는데 결과를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F = ma라고 하는 뉴턴의 가속도 법칙에 의하면 첫 번째 원인 되는 값이 정확하게 어떤 피사의 탑에서 물건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면 이 사과든 뭐든 떨어지는 이 물질이 떨어질 때의 속도가 3점 몇 초 후에 정확하게 떨어진다라는 그 가속도 등속 원리가 공식에 분명히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공식에 대입을 하면, 어디서 뭔가 행위를 하면 그게 얼마 후에는 반드시 이 값을 나타낸다. 왜? 처음 입력 값이 이러면 이게 전체 행위의 그 어떤 그 m 물질량이 속도와 이게 이제 미분을 하면 이 값은 정확하게 이 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측정 값이 딱 나오는 거죠. 그런 게 이때까지 통해 왔단 말이에요. 우리 물질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그런 게 다 통용돼 왔어요. 그래서 뉴턴의 이 그 물리 역학이 고전 역학이라고 불릴 만큼 오랫동안 뭐 만고불변 진리처럼 이렇게 쭉 이제 우리는 믿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역학에 입각하거나 아니면 그 이전부터 늘 해왔던 논리는 뭐냐면 결정론이라고 하는 논리가 이제 대세였어요. 결정론. 결정된다. 그 원인에 의해서 반드시 그 결과는 결정돼 있을 수밖에 없다. 원인이 이 값이 작용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원인과 결과의 값이 공식에 의해서 증명이 된 세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힘을 얻은 논리가 뭐냐면 철학적 사조에서 결정론이라고 하는 그 사조가 생긴 것이 기독교 사상이나 아니면 고전 그 소크라테스 이후에 모든 철학자들이 외쳐오던 그 사상이 변하지 않는 사상은 뭐냐면은 그 인과의 법칙이라 이거죠. 이게 하나가 원인값이 나와 있으면 반드시 이 결과는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완전히 이제 그 철석 같은 믿음으로 그 물리학 법칙에 입각해서 사고가 굳어져 온 거죠. 이제까지는. 근데 제가 이제 잘 말씀드리는 항상 그 습관처럼 얘기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시대는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시대이면서 물질의 개벽이 완전히 일어나서 우리 인간의 사고로 이제까지 도저히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넘볼 수 없었던 그런 기술들이나 현상들이 과학적 문명으로 밝혀내고 있는 시대가 와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신의 영역으로 불려지던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도 자주 접하고 있는 시대, 물질이 개벽되어 있는 시대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거는 믿기지 않는 그런 천사나 할 수 있는 일들 같은 일들을 인간들이 하고 있는 시대에 왔기 때문에 이 의식구조라고 하는 사고구조가 예전의 사고방식으로 계속 대입시켜 보면 이제는 자꾸 이제 헷갈리는 시대가 자꾸 오게 되는 거죠.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그래서 물질혁명이 일어나면서 개벽이 되기 시작하면 정신의 문명이라는 이 의식구조도 개벽에 따라오게 돼 있다. 물질이 발달될수록 정신도 따라서 발달되는 그런 게 계속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 그런 축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 시대 뉴턴 같은 그런 시대 쪽에 이제 보면 뉴턴이라고 하는 그 시대를 전후해서 천동설 지동설이라고 하는 그런 큰 인간 사고 구조의 큰 변혁이 한번 일어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었죠. 그래서 지구는 움직이지 않고 천체가 움직이는 그런 그 지구 중심의 사고방식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지구가 돌더라 이거죠. 그래서 갈릴레오부터 시작해서 코페르니쿠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계속 주장을 하기를 지구가 돈다 이거지. 지구가 중심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지가 바뀌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종교 재판에 회부돼 가지고 막 그냥 이거 너 진짜냐 아니냐 이거 네가 계속 이 주장이 옳다면 넌 죽이겠다 하니까 갈릴레오 같은 사람은 아 그래 나는 말을 번복할 수 있다 목숨이 아까우니까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왜 내가 알고 있는 진리는 이거다 이거죠. 그 시대는 그걸 못 받아들였어요. 지구가 돈다 이러면 기분 나빠했죠. 그런데 우리는 요즘 지구가 돈다 아무도 기분 나빠하지 않잖아요. 그런 그 큰 발상의 전환이 한번 일어났죠. 문명의 발전이 될수록 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그 발상에서 지구가 돈다라고 하면 저 새끼 미친놈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런 굉장히 불태워 죽일 정도의 그런 격분을 일으킬 만한 주장을 했던 그런 그 변혁기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지금 우린 지구가 돈다는 걸 너무나 당연히 받아들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물질 문명이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죠. 아, 지구라는 것이 하나의 행성에 지나지 않고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고 태양 역시 거대한 은하계에서 별 하나에 지나지 않고 이 거대한 은하계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은하계 자체가 별이 한 1000억 개, 태양 같은 별이 한 1000억 개 정도 있는데 그 1000억 개 같은 별의 은하계가 또 한 1조 개가 있더라.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완전히 먼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제 발상이 자꾸 바뀌는 거죠. 그럼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이 예전에는 이 세상의 중심이었고 막 만물의 영장이었고 막 이러다가 이제는 먼지보다 못한 존재가 되니까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런 이제 과학적 문명이 발전할수록 인간이 이제까지 고정관념으로 딱 봐왔던 물리적 그런 법칙이나 현상들이 다 뒤바뀌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의 큰 변혁 시절이 뉴턴을 전후해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한번 이제 생긴 거죠. 아, 지구가 중심이 아니다. 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 그렇게 한번 바뀌면서 모든 철학이나 모든 그 물리 법칙들이 이제 계속 바뀌어가는 그런 큰 사상의 변화가 있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철학자들이 계속해서 다른 사상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르네상스 시대 이후로 꾸준히 계속해서 새로운 사조가 생기는 거죠. 철학적 사조가. 그러면서 예전에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런 고전 물리 역학적 어떤 그 공식들이 의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큰 의심이 되기 시작하냐면은 오늘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이나 중력의 법칙 그리고 그 F=ma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근본 고전역학이 되는 그런 그 가속도의 법칙에 근거해서 원인이 되고자 하는 어떤 행위가 인과의 법칙처럼 반드시 원인에 따라 결과는 나오게 돼 있다라는 그 결정이 돼 있다 이거죠. 그걸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천지의 처음 시작 시점에서부터 다 예정돼 있다. 이런 힘이 있었다는 얘기는 나중에 결국은 이런 일이 이 힘에 근거해서 이게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인과의 법칙이 이제 그게 설득력이 있고 그걸 우리는 받아들인 때까지 상태에서 살아온 거죠. 중요한 얘기예요. 이 결정론이라고 하는 이것은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기독교적으로는 예정론으로 이제 이게 말이 이제 바뀌어 있는데요.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인간을 처음부터 다 설계해서 다 예정돼 있다 이거죠. 모든 것들이 예정돼 있다. 내가 지금 오늘 이 순간 유튜브를 찍고 있는 요거까지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런 영상 찍기로 예정돼 있다. 다 예정돼 있다. 그게 이제 인과의 법칙인 거죠. 결정이 돼 있다는 거죠. 어떤 힘이 처음부터 이걸 하도록 원칙적으로 뭔가가 사전에 이런 작용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늘날 나오는 거다. 그게 인과의 법칙인데 그게 그 물리학적 어떤 측면에서 고전역학에는 다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아무 이상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죠. 예전에 지구가
중심이었고 태양이나 모든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것을 아무런 의심 없이 믿었을 때처럼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결정론이 알고 보니까 양자라고 하는 원자의 속성을 파헤쳐 보니까 이거는 불확정성 원리다. 결정이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원인 자체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과도 알 수 없다 해서 그 인과의 법칙이라는 게 어떤 인과가 작용이 됐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어떻게 아느냐. 이게 이제 코펜하겐 해석의 그 불확실성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이런 그 불확정성 원리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흔히 드러나는 몇 가지 사례를 제가 한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확정성 원리가 미시세계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우리는 다들 그렇게 또 배우고 있거든요.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시세계는 워낙 뉴턴의 이 그 결정론이 강력한 힘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 세계 속에서 이게 불확정성 원리로 우리 현실 세계에서도 빈번히 일어난다라는 것들 아직 많이들 체감을 못하고 그걸 설명해내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이런 논리로 이걸 개똥 철학 제 나름대로 일리는 있지만 삼사는 없는 그런 논리일 수도 있다라고 일축할 수도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실험의 결과 제 온몸을 통으로 이렇게 제 인생을 통으로 살아오면서 느껴본 경험상 제가 얘기하는 거죠. 그럼 저는 이제 제일 잘 쓰는 도구들이 저는 이런 그 무대를 연출하고 배우들을 트레이닝하면서 작업을 만들어가는 그런 그 무대에 대한 그런 그 관점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오랫동안 연극을 해왔고 지금 한 35년 이상을 연극을 해왔으니까 연극이라기보다는 그런 그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드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연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미디어라고 하는 어떤 요즘 영상 매체를 통해서 연출을 할 수도 있고 뮤지컬이나 연극이나 다양한 분야로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대를 중심으로 관객들에게 뭔가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걸 하는 행위를 많이 해오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그게 탁 이해가 되는 거예요. 관찰하는 행위는, 그러니까 관측하는 행위는 관측 대상에게 영향을 준다. 그 행위 자체가 영향을 주는 거죠. 관측하는 행위가 영향을 주게 돼 있다. 이게 불확정성 원리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그 원자의 입장에서만 보면 원자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이 작은 입자를 관측하려고 할 때 빛을 쏘여야 되는데 이 빛이라고 하는 이 빛 자체가 광자라고 하는 입자인데 이 광자로 이 원자라고 하는 이 원자의 전자를 때려야 되는데 이 때릴 때 이 광자가 워낙 센 힘으로 광자의 빛이 센 힘으로 여기를 치다 보면 이 원자의 입자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이 광자의 영향을 받아서 튕겨져 나가버린다 이거죠. 튕겨져 나가버린 그 즉시 관측하는 즉시 여기 있다라고 하는 순간 얘는 가버렸기 때문에 또 다른 관측을 또 하는 순간 또 다른 값이 되고 해서 원래의 값을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도 알 수 없다. 이거거든요. 불확정성 원리의 핵심 포인트가. 그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관측하는 행위가 관측 대상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그 말이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늘 쓰여 왔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걸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무대라고 했을 때는 제3의 벽이라고 제가 이제 이런 여러분들 카메라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 제 여러분들의 화면을 통해서 제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카메라로 저를 비출 때의 행위는 이미 이 카메라라고 하는 관측하는 행위가 저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저는 이 카메라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무의식적으로 아무리 의식하지 않고 행동한다고 해도 이 카메라라고 하는 그 대상 자체에게 저는 관측하는 행위 자체에게 카메라를 보고 있고 의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제가 고도의 집중력이 뛰어난 연기자라고 할지라도 그 역에 몰입하고 할지라도 카메라가 나를 찍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내 행동에 평상시의 행동과는 뭔가 다른 정말로 미세한 아무리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라도 미세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관측하는 행위는 관측 대상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말로 이제 바꿔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대를 얘기할 때 제3의 벽이라고 해요.
방 안을 얘기했을 때 벽이 사방으로 다 닫혀 있는 그 닫혀 있는 한 벽을 개방하는 거죠. 한 벽을 뜯어내면 그 한 벽이 이제 뚫리는 벽이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3면을 두고 뚫려 있는 저 벽 쪽에서 관객들이 바라보는 행위, 그게 연극의 시초고 무대의 시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 안에 있는 사람의 행위를 저쪽에서 이제 관람하고 관측하는 행위, 그것이 이제 그 예술 행위, 퍼포먼스가 되는 거예요. 연극의 기본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연극을 하는 사람들 또는 연기를 하는 그런 그 드라마 속이든 뭐든 간에 이런 관측자가 있을 때, 관객이라는 대상이 있을 때 벌써 행동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일상생활처럼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절대로 있을 수가 없죠. 관측하는 행위 자체가 관측 대상에게 분명히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심하게 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언제냐면은 이런 관측 대상에게 노출되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무대 위에 올려놓으면요, 얼어가지고 말도 안 나와요. 딱 굳어가지고, 어린애들 같은, 예전에는 그랬죠. 우리는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냥 딱 얼어가지고 말이 안 나오죠.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막. 그리고 뭐 생각도 다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뭐 멍해지는 상태가 있죠. 그 방송국에서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 울렁증이라 그러는데, 멀쩡하게 잘 있다가 카메라 불 들어오고 자 스탠바이 하면 그냥 벌써 정신이 다 달아나는 사람들이 많죠. 그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그게 우리 원자의 속성상 관측 대상이 관측하는 순간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는 항상 일상생활 속에서 늘 적용되어 오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다가 누가 보고 있다 이러면 벌써 팍 다르죠. 보고 있다라는 그게 인지가 되는 순간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편하게 행동한다고 해도 보고 있는 대상에게 우리가 의식이 안 갈 수가 없고, 그 보고 있다라는 그 뭔가가 딱 행위가 느껴지는 순간 달라지죠. 그래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도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확정성 원리는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불확정성 원리를 쓰고 있다. 왜? 관측 대상에게 보여지는 행위, 보여진다라고 했을 때 의식을 우리가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있죠.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서 큰 오늘의 우리 그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를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차 한잔 하시죠. 첫 번째는 관측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 이거를 다른 말로 좀 이제 두 가지로 제가 이제 풀어볼 텐데, 불확정성 원리와 결정론, 이 두 가지의 대립 구도를 제가 한번 먼저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불확정성 원리는 조금 이따 얘기할 거고요. 결정론의 그 주요 주장은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어떤 원인이 분명히 어떤 대상에게 그 결과는 정확한 결과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기에 어떤 것들이 제일 큰 그 설득력을 이제 우리가 얻고 믿어왔냐면, 예정론 같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 우린 신앙의 그런 어떤 마음으로 보면 다 예정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운명론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운명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든 간에 그게 다 운명처럼 그거는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왜? 인과가 계속 연결되어 와서 결국은 이런 일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체념하고 운명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논리에 자율의지, 자기 자신의 그 자유의지가 아예 그냥 이제 꺾여버리는 거죠. 왜? 해봐야 소용없다 이죠. 운명이다라고 하는 건 내 운명을 받아들여라 하고 그냥 소극적으로 그냥 살 수밖에 없는 상태로 체념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야. 야, 이게 네 운명이야. 내 복에. 뭐 그러면서 그냥 체념해버리죠. 왜? 결정돼 있다 이거죠. 워낙 거대한 그 자연 법칙상 이거는 인과가 이렇게 거대하게
오는 것에 대해서는 네가 거부할 수 없다. 그게 한편으로 맞는 말이에요. 뉴턴적 학이 그게 일리를 가지고 계속 2000년간 이 지구 모든 사람들에게 의식을 지배할 정도로 강력한 패러다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물질의 법칙이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죠. 그래서 뭔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당연히 온다. 그래서 인과의 법칙이 마치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을 알고 보면 이게 복잡계가 돼서 수많은 원인 결과들이 계속 원인과 원인들이 결합되면서 또 다른 하나의 그 영향을 끼치면서 계속 변이 되고 있는 것들인데 우리는 이 원인값이라고 하는 이 원인값이 너무나도 그 큰 원인값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원인값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이렇게 나왔다라는 그 통계학적이든 아니면 그 공식에 의해서 그래 이게 들어갔으니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라고 우린 받아들였단 말이죠. 근데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은 예외들이 더 많았어요. 인생살이가 운명론처럼 그렇게 딱 들어맞는 게 아니라 우연의 법칙처럼 갑자기 생기는 일들이 더 많아요. 돌발적인 변수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가 틀림없이 뭔가를 잘 마무리했으면 반드시 이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100%가 아니었다는 거죠. 확률이 높을 뿐이지 100% 그렇게 된다는 장담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것만 하면 그냥 그게 100% 맞겠죠. 근데 우리 인생살이는 보면요. 100%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저 확률인 거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게 코펜하겐 해석의 그 확률 밀도에 의해서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원리하고도 맞아 떨어지는 거죠. 100%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인생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이런 인과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정도로밖에 얘기 할 수 없고 단지 그러다 보면 돌발 변수가 생기는 것들에 대한 그거를 배제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게 검은 백조 이론이에요. 백조가 다 하얗다라고 우리는 이때까지 믿어왔지만 어느 날 가서 보니까 딴 나라에 어디 가보니까 백조가 까만 백조가 있더라 이거죠. 멘붕이 오는 거죠. 그럼 검은 백조가 나타나는 순간 모든 백조는 하얗다라는 논리가 다 거짓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 하나의 그 돌발적인 그 어떤 현상이 생기면 이제까지 모든 원리가 다 부인되는 거죠. 그러면 F=ma라고 하는 이 고전역학의 논리대로 하면 인과론에 의해서 결정돼 있다 모든 것이 라고 하는 것은 100%다 맞아야 되는데 100%다 맞지 않는 현상이 하나만 나타나도 이것은 이 논리 자체가 거짓일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럼 성공한다 라고 100%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이거죠.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갈 확률이 높다. 근데 그날 그 경쟁률이 치열하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날 시험 치는 날 내 컨디션이 약해 막 아주 그냥 안 좋아가지고 그냥 시험에 그날 내 컨디션에 따라서 안 좋아질 수 있는 거. 공부를 열심히 한다라고 해왔지만 그날 당일날 교통 대란이라서 내가 또 교통사고가 나서 시험을 못 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돌발 변수는 얼마든지 생기면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너는 올해 반드시 합격할 거야.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러는 논리가 다 거짓이 되는 거죠. 부인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돌발 변수라고 하는 불확정성 원리는 미세한 값의 데이터들이 어떤 값이 더 들어오냐에 따라서 계속 바뀔 수밖에 없다. 그 초기 측정값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일기예보에서 그런 데이터 값을 실험한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대잖아요. 소수점 세 자리까지 관측을 하면 그 값은 내일이면 이제 비가 오는데 소수점 네 자리까지의 데이터를 입력하면 내일 맑다 이거죠. 그 미세한 0.1 하나가 더 더해졌을 뿐인데 그 소수점 하나가 데이터가 더 들어간 그 자리 하나가 더 들어갈수록 점점 결과치가 다 다른 결과치가 나오더라. 입력되는 데이터 값이 어떤 값을 더 주느냐, 얼마나 더 세밀한 값을 더 데이터를 넣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천차만별이더라. 이게 이제 기상학자들 사이에 데이터 값의 오류라는 그게 이제 밝혀진 거죠. 데이터를 더 세밀하게 넣으면 넣을수록 점점 더 다른 값이 나오더라.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인과라고 하는 그 애초에 그 입력 값이 정확하게 우리가 그 입력한 거는 맞냐 이거지.
그러면 이제 조건이 여러 가지를 더 넣어야 되겠죠.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네가 새벽 3시까지 공부를 해서 하루에 2시간만 자야 되고, 뭐 이러이러한 논리에 의해서 네가 이러이러한 입력값을 점점 소수점 하나를 더 넣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입력값을 줘서 네가 이런 조건을 행한다면 너는 올해 분명히 대학에 입학할 거야. 하지만 그날 날씨도 좋아야 되고 그날에 뭐도 있어야 되고, 이런 세세한 모든 데이터 값을 더 많이 가져오면 점점 더 그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하지만 그날의 당일날 달라지는 데이터 값은 다른 변수가 어떻게 더 작용될지, 복잡계 그 변수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값이 언제 더 들어올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관측하고자 하는 그 행위 자체에서 이미 관측 대상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수많은 데이터 값이 들어와서, 우리가 애초에 인과라고 100%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인과라는 게 하나도 우리 예정대로 될 만한 게 없다. 애초에 입력값 자체가 우리가 워낙 허술하게 입력을 했기 때문에 결과값 자체도 허술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결정론이라고 하는 논리가 모순이 좀 있다, 허점이 좀 많다는 거죠. 그 데이터 값에 입력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더 세밀하게 점점 더 많이 넣어줘야만 어떤 것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있는 게 더 정확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매사에 그렇게 입력해서 보냐고요. 뭉뚱그려 본다고요. 대충 이거 했으니까 대충 이거 나오겠지.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대충 이거 했으니까 대충 이렇게 될 확률이 높겠지 라고 봐야 정확한 거다. 그러면 양자물리학 코펜하겐 해석에 확률 밀도에 의해서만 원자의 움직임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죠. 그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제가 이제 교훈으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우리가 받아들일 교훈은 뭐냐, 그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인과를 얘기할 때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렇게 너한테 잘해줬는데 라든지, 아니면 제가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아니면 나는 이게 분명히 될 줄 알았는데 하는 어떤 내 처음에 입력값에 대한 기대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올 거야 하고 결정론을 믿는 거예요. 그 결정론을 워낙 강하게 믿다 보니까 나는 이런 행위를 하면, 나는 이런 것들이 원인으로 들어왔으니 난 이런 게 당연히 나에게 올 것이야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면서 그 결정론을 믿고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이 결정론에 허수가 많아서 내가 이런 거를 입력을 했고 내가 이런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상대가 그렇게 해주지 않을 그런 확률이 더 높은 거죠. 왜? 내가 이렇게 잘해줬지만 얘가 받아들일 때의, 무슨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니 라고 했을 때 얘는 받아들일 때 네가 나한테 뭐 했는데, 이렇게 이제 전혀 다른 어떤 데이터 값으로 받는다는 거죠. 왜? 내가 입력한 입력값은 이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지만 얘는 이걸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환경들이 더 들어온 거죠. 다른 변수라고 하는 입력값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얘는 얘한테 마음을 다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다른 데 마음이 뺏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네가 그럴 수 있냐 했을 때 나는 그럴 수 있다라고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왜? 네가 나한테 만족스럽지 않게 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기대치에 대한 상호 간의 입력값이나 받아들인 값이 다 다르게 적용이 됐기 때문에 내가 100% 기대하는 이것이 이 사람에게는 100% 이렇게 아웃풋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것이 결정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나도 익숙하게 우리가 그런데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어 왔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면 당연히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하는 그 당연하지라고 하는 그 논리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결정론적인 당연하지가 우리한테 세뇌가 돼 있는 거죠. 그런데 당연하지가 아니에요. 그죠? 상대가 나에게 해주는 게 고마운 거지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내가 뭘 하든 간에 상대에게 기대치라고 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상대가 내 기대치를 채워주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그 텐션이 생기는 거죠. 안 그러면요, 그게 그 기대치라고 하는 그게 깨지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인간관계에서 결정됐는데 나는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게 될 거라는 결정된 사실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왜 그 결정대로 안 되지? 왜 내 마음대로 안 따라오지?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상대는 틀린 거죠. 입력값이 이미 다르게 온 거예요. 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상대에게라고 하는 그런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관찰자 효과에서 보면 우리는 항상 관찰자라고 하는 그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 의식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우리는 항상 의식을 뺏겨요. 그래서 우리는 영향을 항상 받아오면서 살아가고 있죠. 관찰자 효과 때문에. 그래서 관찰을 하는 대상이 우리에게 늘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남을 의식해요. 항상 타인을 의식하고 항상 세간의 어떤 평을 의식하고 시선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뭔가 그들이 원하는 방식의 답을 내주려고 우리는 어느새 끌려다니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왜? 관찰하는 행위가 관찰 대상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영향을 받아요. 알게 모르게.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걸 하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또는 그런 그 관찰 행위, 관찰하고자 하는 대상들, 그런 것들에 대한 역학관계 때문에 계속 그런 데 마음을 뺏기면서 살아가고 있죠. 물리적인 현상인 거죠, 사실. 자, 그런데 어쩔 수 없죠. 사실은 남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인정받는 게 정말로 저한테는 신나는 일이라 저는 막 너무나도 막 그냥 저를 인정해 주면 그냥 목숨을 걸 정도로 제가 그런데 약해요. 그만큼 관찰 그 행위에 저는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고 나서 보니까 관찰하는 행위와 그 다음에 그 관찰하는 행위에 따라서 내가 당연히 이래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어느새 노예 같은 마음으로 내가 끌려다니고 있던 나 자신을 보면서 어느 순간 제가 깨달으면 뒤로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 내가 헛것에 끌려다니고 있었구나. 그 관측하고자 하는 그 행위에 내가 영향을 받는 것 자체가 내가 내 그 구심력이라고 하는 내 스스로의 코어가 약해져서 그런 거구나. 구심력이라고 하는 내 코어에 힘이 생기면 내가 오히려 역으로 끌어당기면서 내 주도적인 세상으로 내 중심의 세상을 내가 창조해 갈 수 있는 건데 이제까지 남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오다를 받으러 다니는 입장에서 맨날 눈치 보면서 남들이 원하는 것만 해주려고 하는 그런 그 습관에 내가 젖어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걸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유튜브 하나를 보더라도 많은 분들이 제게 좋은 피드백을 남겨주시는데 그럴 때는 또 좋은 영향을 받다가 저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내용이 길어요 부터 시작해서 서론이 길어요 부터 뭐 광고가 많아요 부터 뭐 수많은 의견들을 저에게 주실 수 있죠. 물론 뭐 애정어린 시선으로 저한테 그렇게 댓글을 남겨주신 거라 저는 감사히 생각을 하지만 제가 이분의 의견에 따라서 이번에 이렇게 했다가 이분의 의견을 따랐다가 이번에는 이랬다 저랬다가 내 주도적이 아닌 그 관찰자의 그 영향을 받아가면서 내가 계속 바뀐다면 제 채널은 제가 하는 게 아니게 되는 거죠. 어느새 그냥 정체성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저는 이제 강하게 제 스스로 딱 스톱하고 이제 거는 거죠. 왜? 내 세상이다 이거죠. 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게. 내가 만드는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알아서 하게 좀 내버려 두면 안 돼? 이거죠. 이제 그렇게 저만의 색깔을 내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어느새 관찰자라고 하는 그 관찰 행위에 우리가 너무 영향을 받는데 끄달리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내 구심력이 어느새 없어지고 원심력에 의해서만 끌려다니는, 그래서 매번마다 관찰의 거기에 의해서만 내가 주눅 들어가지고 맨날 이러고만 살았다는 거죠. 근데 자유롭게 내가 내 세상을 펼치기 위해서는 그런 원자의 속성이 내가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끌어당기는 나의 코어가 이제 일단 생겨야 된다. 요건 약간 다른 얘기니까 다음 주제에서 얘기를 드리고요. 오늘 얘기는 관찰자가 관찰하는 행위가 관찰 대상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그 세간의 평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우리가 늘 의식하고 있는,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 내 주변 사람들의 기대라든지 내가 이렇게 살면 누구에게 실망을 끼친다라는 그런 알게 모르게 그런 기대치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것에 부응하기 위해서 내가 끌려다녔던 그런 행위들을 보면서 이제 정확하게 내가 거부할 수 있는 우리는 이제 그 논리를 만들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불확정성 원리의 근간이 될 만한
핵심 메시지는 뭐냐 이거죠. 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게 라는 논리로 우리가 이제 계속 우리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다. 관찰 행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넌 당연히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있고, 또 그런 어떤 결정론에 의해서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넌 당연히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갑과 을의 관계처럼 이걸 해준 데 대한 이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정확한 어떤 인과의 결과를 우린 요구를 하고 기대를 하게 돼 있죠. 근데 그게 거래일 때는 약속 간 계약 간의 어떤 그게 있을 때는 그걸 해줘야 되는 게 당연히 맞아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닌 상태에서 우리는 보면 우리가 쓸데없이 상대의 기대치라고 하는 그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예정론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너는 이랬으니까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그 인과의 결과에 정확한 값도 아니면서 상대의 강한 주장에 우린 끌려가 가지고 마치 나는 그래야 되는 것처럼 당연히 그렇게 해왔단 말이죠. 근데 알고 보면 네가 다 해준 게 다가 아니거든. 내 데이터 값에는 다른 게 많이 들어와 있는 게 있거든. 그래서 너는 비중이 높지 않아. 네가 이런 결과값을 요구한 만큼 나는 이만큼의 데이터 값이 들어온 게 없어. 네가 100%라고 얘기하는 인과가 나한테는 100%가 아니야. 넌 한 20%도 안 돼. 그러면 결국은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80%의 내 지분이 나한테 있는 거야 라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결정론에 의한 초기 입력값의 네 초기 입력값은 네가 얘기한 초기 입력값이 이게 다가 아니야 하고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래에서도 우리는 그런 부당한 거래를 많이 당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 갑과 을의 거래에서 내가 주는 게 많으니까 넌 이걸 해야 돼. 근데 우리가 뭔가 불편하다고 느낄 때 어떨 때 그러냐 하면 내가 한 것보다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라는 느낌 반드시 불편해지겠어요. 왜? 그 물질의 법칙이 그러니까. 네가 이만큼 인가가 오지 않았는데 내가 네한테 더 주는 것 같은데, 이거는요 유명하게 알아요. 유명하게 알아요. 원자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죠. 그건 말하지 않아도 알게 돼 있어. 뭔가 억울하게 돼 있어. 뭔가 불편하게 돼 있어. 근데 내가 했던 것보다 많이 오면 뭔가 당연히 고맙게 돼 있어요. 재수 이러면서 득템 이러면서 내가 인풋을 한 것보다 더 많이 뭔가 온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느끼게 돼 있어요. 그게 막 그 정밀하게 물리량 측정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정량 분석, 정성 분석 이런 화학 시간에 이 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정성 분석을 했을 때, 정량 분석을 했을 때 네 에너지가 요만큼밖에 안 들어왔고 네라고 하는 사람이 내 안중에는 요만큼밖에 없었고 하는 것들이 객관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에 그 비중이 높고 그만큼 포함이 많이 돼 있으면 상대가 덜 주고 더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이미 알아요. 더 주고 싶은 거죠. 더 하고 싶은 거.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상대의 기대치에 따라서 움직일 필요도 없고, 상대가 나에게 이런 인과를 했으니 너는 이런 결과를 내야 되는 게 맞아 라고 나한테 요구할지라도 내 본능이 거부한다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받은 데이터 값이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왜? 그런 불만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불만이 있는데 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쪽이 주장이 계속 강하면 어느새 우리는 그래 못 이기는 체하고 져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관계가 눌려지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탁 바라볼 줄 아는 시각이, 그래 네가 얘기하는 결정론적으로 반드시 이걸 해줘야 되는 게, 알고 보면 네 입력값 F=MA의 네 입력값이 정확하지 않았거든. 네 질량이 이만큼 덜 들어왔고 네가 나에게 보태준 에너지가 이만큼 덜 들어왔기 때문에 난 이만큼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 하는 얘기가, 그렇게 우리는 그 고전역학을 들어서 거부할 수 있게 돼야 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양자역학을 들어서 불확정성 원리에 따라서 나는 자유의지가 있거든.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게. 네가 이렇게 준 입력값은 애초부터 잘못된 입력값이고 내 입력값에 의해서 내가 내 자유의지로 나는 이럴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이럴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내 마음이야. 내가 뭘 할 수 있든 나는 내 자유의지로, 나는 그때그때 달라. 그때그때 내 마음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어 하고 나만의 결정 낼 수 있는, 왜냐면 불확정성이니까요.
상대가 이랬으니까 반드시 이래야 된다는 법은 없다라는 게 무너지고 나면 결국은 내 자유가 되는 거거든요. 내 의지에 따라 달린 거죠. 내 자유에 따라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게 큐대가 넘어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고 이제 흔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중심은 내가 지고 흔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확정성 원리의 기본 핵심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1, 2는 있고 3, 4가 없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 인간관계 살아오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사람들이 나를 알게 모르게 억압하고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그런 기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가 이럴 수 있냐 이거지.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는 말들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주장이 너무 옳은 것 같아. 결정론에 의해서 내가 니한테 이만큼 해줬다는 어필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다 어느새 모르게 내가 해줘야 될 것 같아. 그죠? 근데 우리 공식함 따져보자 하고 따져보는 거야. 자, 니는 언제 얼만큼 나한테 얼만큼 해줬고 그리고 딱 그래 맞네 하고 인정이 되면 그때 납득이 되면 해주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상대가 주장하는 만큼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했을 때 내가 못 받아들이고 내가 불만이 생긴다는 얘기는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나는 지가 얘기한 것보다 내가 그렇게 받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 갭이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에 대한 그런 결정론적인 입장에서 나에게 인과를 요구할 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네가 이래야 돼, 넌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상대의 시선, 상대의 그런 어떤 기대치, 상대의 요구를 우리는 내가 당연히 이래 줘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의식을 탁 잠시 내려놓고 보면 우리 수학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계산을 한번 해보자. 니하고 나하고 셈법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밝혀보자 이거지. 니께 얼마나 들어왔는지 하고 따져보면요. 사실 알고 보면은 상대가 나한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럼 자, 내가 이만만 해주면 되지. 합의하자 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심플해질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상대하고 매번마다 싸우고 따지라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이 잡히면 쓸데없이 안 끄달리는 게 수없이 많이 보여요. 다 이게 허상이었다. 그렇게 뭉뚱그려서 나한테 요구했던 그 결과치들이 내가 꼭 이렇게 내야 될 값이 아니었구나. 왜 내가 안 내키는 거 보니까 그만큼 충족되지 않는 게 있었기 때문에 난 다른 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상대에게 우리가 끄달리면서 눈치를 보면 살았던 게 상대가 요구해서 그렇지만 내 스스로가 이미 내가 먼저 관객들을 의식하면서 내가 쫄아 살았던 게 더 큰 거가 많았던 거죠. 세상을 너무 인식하고 살았어요. 우리가 알고 보면. 그런데요, 그들은 나에게 1도 관심 없이 살았어요. 알고 보면. 그들은 나에게 1도 관심이 없는데 카메라가 바라보고 있다라는 의식을 하면서 나는 괜히 나 혼자 쫄아갖고 막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막 내가 하고 싶을 때 표현도 제대로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서 주눅 들면서 살면서 내 기량이 제대로 안 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죠. 카메라를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관찰자의 그 효과, 관찰자가 나를 보고 있다라는 그 영향이 나에게 오면서 내가 위축되고 내가 행동이 변화돼 버렸기 때문에 내가 내 기량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내 중심이 딱 잡혀서 관찰자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나는 내 식대로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영향을 안 받는 행위, 그런 행위로 내 중심이 다시 잡힐 필요가 있다. 기대치를 내가 낮춰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내 스스로가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그런 그 의식의 그 따가운 빛이 나에게 쬐지고 있다라는 그 의식을 우리는 잠시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그냥 막 닫았다. 지금은 막이 닫혔다. 카메라 꺼졌다. 내 마음대로 행동이 된다. 카메라가 꺼졌다 생각하고 편하게 행동하시는 것을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카메라 끄고 살아보시자고요. 우리가 의식을 하지 않고 사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쓸데없는 것들의 의식이 우리를 계속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제3의 눈이라고 하는 그런, 실제로는 아무도, 그들은 나에게 1도 관심 없이 제가 올리는 영상 한번 꼭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나에게 진짜 1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투명인간 같은 존재처럼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각각 다 딴 세상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고 보면 굉장히 남의 시선을 인식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는 거기 끄달리면서 살아왔어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그게 확 우리를 누르면서 살아온 거죠. 그걸 잠시 우리는 필터를 딱 꺼버리고 카메라를 끈다 생각하고 관찰자의 그 행위가 우리에게는 작용되지 않게 우리는 에너지로 존재해야 된다. 관찰자가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질량으로 딱 굳어버려요. 우리는 이래야 된다라는 존재로 우리는 나타나 있는데 관찰자의 카메라가 꺼져 있고 관찰자의 행위가 없는 순간 우리는 에너지로 존재하거든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죠. 관찰자가 없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끼를 마음껏 부릴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이 생기는 거죠. 그게 양의 기운이 생기는 거예요. 관찰자의 행위가 나를 딱 그 짓누르고 있는 그런 압박감이 생기면 눈치 보이면서 내가 음이 되는데 관찰자의 카메라를 내 스스로 껐다 생각하면 양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입자가 아닌 전파, 입자가 아닌 에너지로 내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에너지가 넘쳐나면서 온갖 자유를 향해서 내가 분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딱 보면 또다시 입자로 딱 음으로 굳어버리고 안 본다 생각하면 에너지로 넘치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전혀 남을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우리 스스로 카메라를 껐다 켰다 하는 기능을 우리한테 어플이 있다 생각하고 끌 수 있는 거죠. 카메라 잠시 꺼줘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상대들에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어요. 녹화하다가요 잘못되면 카메라 잠시 끄고 가겠습니다 하고 쉬었다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잠시만요 제 혼자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잠시만요 제가 기분이 좀 그래서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좀 제 혼자 좀 있고 싶어요. 잠시만요 제가 생각 좀 해볼게요 하고 카메라 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잠시만요 하고 남의 의식을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딱 잠시만 카메라 좀 꺼주실래요 하고 끄고 내 혼자만의 생각, 그게 명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외부의 시선을 차단하는 카메라를 끄는 훈련, 그게 로그인 하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내 에너지가 그때부터 활성화되는 거죠. 카메라 좀 꺼주실래요 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전화 오면 잠시만요 하고 나가서 받잖아요. 그런데 내 속이 불편한데 왜 내가 그 얘기를 못하냐고. 화가 날 때 뚜껑이 열리라고 할 때 잠시만요 내가 지금 뚜껑이 열리려고 그래서요 잠시만요 내가 좀 삭히고 올게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상대가 나를 막 잠시만요 하고 가버릴 수 있어. 상대가 막 퍼붓고 막 하려고 하는데 잠시만요 하고 그냥 도망가버려. 얘기 듣기 싫다 이거지. 가버리면 돼. 내 얘기하는데 네가 그 씩씩댈지라도 갔다가 다른 일 시큰하고 오면 또 잊어버려. 그 자리를 피해버리면 되는 거죠. 카메라를 끄면 되는 거예요. 불편한 시선을 카메라를 꺼버리고 나만의 시간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나는 에너지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이제 중요하고 강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일 때의 생각의 정도 선에서만 관계를 얘기한 거고요. 가장 마지막 결정적인 게 이거예요. 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게 라는 얘기가 내 속에 장착돼 있어야 돼요. 내가 나에게 늘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양자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원자의 집합체이고 우리는 양자라고 하는 에너지 속성이 우리 몸에 고스란히 그대로 이렇게 발현될 수밖에 없는 물질적인 존재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라는 자체는 불확정성 원리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 변할지는, 내가 어떤 말을 할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는 네 기대치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다, 신의 마음이다, 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하는 마음으로 모든 결과와 모든 행동의 모든 결정은 내가 한다. 왜? 나는 자유의지가 있는 완벽한, 말 그대로 인간으로서 자유의지를 가졌다라고 하는 그 틀을 아예 뛰어넘어서 나는 신으로서 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과 내가 자유의지로 내 세상을 마음껏 만들 수 있는
자연 그대로의 나는 완전한 존재이고 내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 내릴 수 있는 온전한 존재이다. 그래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나에게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지 마라. 내 끌리는 대로 할 것이다.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할 것이고 내가 내린 결정에 의해서 나는 내가 살 뿐이다. 내 인생의 룰은 내가 정한다. 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게 하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신격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조금 여러분들의 이런 말이고 너무 좀 앞서가는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양자라고 하는 속성 자체가 신의 속성이에요. 자연의 속성이자 그게 거대한 우주의 속성인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 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진정한 자아가 자유의지가 발현되고 자유인으로 살 수 있을 때 정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시선에도 내가 두려움이 없는 언제든 내가 카메라 끌 수 있고 언제든 내 스스로 잠시 끊고 갑시다 하고 나만의 자유 시간을 가지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내 호흡을 내가 고를 수 있는 그런 주체적인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까지는 우리가 예정론이나 결정론에 입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이래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게 끄달려 살아왔던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살이가 그렇게 힘들었던 거죠.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야. 넌 당연히 그럴 줄 믿어 하고 자꾸 기대치를 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 기대치에 부응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어릴 적 제가 막 그렇게 막 설거지하면서 문 열어놓고 테레비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런 정도밖에 항변을 못하고 살아온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보듬어 주면서 아, 나는 자연이고 나는 완전하고 나는 자유의지가 있는 진짜 자유인이었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나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네가 당연히 나에게 이럴 수 있냐라고 하는 말을 왜 내가 들어야 되냐 이거죠. 그런 말을 딱 다 내려놓고 내 스스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한번 마음을 가져보자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그 불확정성 원리가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양자 물리학 그 뽀개기 시리즈 코펜하겐 해석 6가지 하나하나 제가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에 공감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많이 공유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는 우주의 주인으로서 한번 당당하게 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게 하는 말을 입버릇처럼 한번 내뱉는 그런 생활을 한번 해보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